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2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에서 신문을 가져왔고요. 어제 어떤 분이 또 여기 있죠. 예. Trust is our DNA. Care is our spirit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사진 작품입니다. 누구 작품이냐면요, 룩스나인이라는 예전에 실리 침대 사장님까지 하셨다가 나오셔서 침대 매트릭스랑 뭐 필로우 베개랑 이런 침대에 관련된 제품을 만드셔가지고 전 세계 이제 코스트코 매장에 납품을 하시는 김인호 사장님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그 김인호 사장님 작품이에요. 사장님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사진. 네, 사진 지금 형광등이 이제 좀 반사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네, 물을 바다에서 찍으셨는지 강에서 찍으셨는지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저게 또 붉은색 작품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붉은색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황홀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회사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와서 여러 작품이 있는데 하나 골라가라고 하셔가지고 저 작품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 작품이 그 룩스나인 회사 딱 들어가면 저 작품이 있고 요 글귀 있잖아요. 요게 그대로 딱 붙어 있어서 혹시 제가 요 글귀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서 똑같이 요 글귀를 작품에다가 붙여서 룩스나인 방배동에 있거든요. 그 회사도 들어가 보면 딱 들어가자마자 저 작품이 있는데 작품도 너무 좋지만 저 글귀가 저는 이 투자 자문업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저 정신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을 할 때 첫 번째가 트러스트잖아요. 근데 금융권일수록 정말 금융하면 예전에 대신증권 하면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큰데 믿을신 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도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갈 때도 버스에 보면 큰데 믿을신 그렇게 돼 있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대신증권에서 뭐 큰 사고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니까 좀 있기는 있었네요. 지난번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대신증권의 한 지점에서 좀 많이 발견했었죠. 근데 그 뭐 지점장님이 끝까지 그래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대신증권 지점에 있는 고객들 거는 환매를 해달라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다라는 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금융뿐만 아니라 뭐 어디서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트러스트, 그리고 우리가 제가 뭐 신한투신, 뭐 신한투자신탁운용 이렇게 뭐 한화투자신탁운용, 지금은 한화자산운용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 있지만 그 투자신탁운용 했을 때 그 안에 보면 다 트러스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고 맡긴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회사의 사훈이 저 트러스트 그리고 케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러스트와 함께 약간 우리가 돈이라는 게 좀 차갑잖아요. 돈이라는 게
참 우리가 평생 돈 벌려고 참 애도 많이 쓰고 이 돈 때문에 차가운 일도 많이 발생을 하고 예, 그러면 이 차가운 돈을 만지는 데 있어서 어쨌든 믿음을 갖고 트러스트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차가움에 약간 따뜻함을 더해주는 게 저는 케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김인호 대표님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저 문구를 적으신 것 같은데 차가운 일을 하지만 그래도 따뜻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따뜻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저는 케어라고 보거든요. 예. 나야 내 걸 그 왜 이 투자업이 차갑고 잘못하면 이 영혼이 망가지기 쉬운 일이냐면 매일 하는 일이 내가 이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그 일을 했다 했잖아요. 30년 동안 한 10만 시간. 근데 매일 한순간 늘 뭐 아침에 눈 떠서 눈 감고 잘 때까지 계속 뭘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관이 바뀐다는 거죠. 잘못하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되나? 내가 지금 저기 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나? 모든 걸 수익 위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테크 스승이 저한테 제가 이 신환투신에 입사를 할 때 저한테 딱 해줬던 얘기였었죠. 저기 투자의 본질 책에 적혀 있지만 네, 이 업에 들어가면 영혼이 망가지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원리로 모든 것 이해관계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다 보면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밤에 자면서 법륜스님 말씀도 듣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하는 이유가 영혼이 어떤 뭐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도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갔던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영혼을 이렇게 목욕한다는 느낌으로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016년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좀 신앙심이 생기긴 했었지만 지금도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많은 글을 읽고 합니다. 글을 읽었다고 하니까 어제 제가 읽은 글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오늘 뭐 금요일은 아니지만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올려놨는데 제 친구가 이제 보내준 글귀에서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예, 요 글을 읽으면서 바로 카톡에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그 참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참 영혼이 거죠. 정말 예,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영혼을 항상 돈 버는 거는 직업적인 자존심입니다. 예, 그래도 이 업에 제 직업으로 프로페셔널하게 프로페션이잖아요. 저의 프로페션이잖아요. 제 직업이기니까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게 잘해야 되죠. 그래서 잘하려고는 하지만 이 업 때문에 제 영혼이 타락하지 않게끔 계속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트러스트고 또 케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거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빨리 벌써 또 10분이 지났네요. 오늘 첫 번째 기사는 더는 못 버텨 개미들 눈물의 손절매 차이나 펀드런 공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요, 그 회사나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보입니다. 차트가 그 말 그대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박세익이라는 사람의 그동안에 5년, 10년 진료 기록 딱 차트를 갖고 와봐 해가지고 딱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홍콩 차트 한번 보세요. 홍콩 차트 항생지수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나라가 이 항생지수는 왜 이렇게 되고 있지? 4년 연속 음봉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차트를 얘기해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드리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생지수의 연봉 차트를 보면요, 2020년에 코로나 때 마이너스 3.4, 21년도에 마이너스 14, 22년도에 마이너스 15, 그리고 올해도 전 세계가 이렇게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올해도 마이너스 9.8입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 지수를 보면 우산혁명이나 막 이런 거 3, 4년 전에 일어났을 때 그 우산혁명이 성공을 했으면 다시 재상승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 홍콩 보안법 이런 거 다 통과시키면서 홍콩이 다시 중국화되면서 항생 지수를 보면 지금 고점이 언제였냐면요, 2018년도에 33,484를 기록했는데 지금 17,844로 고점 대비해서 46.7% 빠져 있습니다. 33,000이니까 우리 지수 3,30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낫죠. 3,300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지금 1,700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독재 국가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웜의 신박을 보시는 분 중에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만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보면 항생, 유로스톡스 뭐 50 해가지고 묶어서 ELS 많이 하시는데 항생지수나 중국 지수로는 그런 거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주식이라는 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우량 자산은 반드시 회복한다 했잖아요. 근데 회복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높아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더는 더 못 버텨라고 돼 있는 이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가장 1번 기사였네요. 중국 부동산 위기에 차이나 펀드는 10조 원 중국 펀드 초비상 설정액 한 달 새 4,277억 급감, 최근에는 하루 300억씩 이탈, 1년 수익률 마이너스 26.4% 꼴찌. 중국이 부동산발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10조 원 규모의 중국 펀드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증시 부진으로 수익률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손실을 견디다 못한 투자자가 서둘러 환매에 나서면서 차이나 펀드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97개 중국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최근에 한 달 새 4,277억 원 급감을 했고요. 자금 이탈 규모가 점점 커져 최근에는 하루 평균 200억에서 300억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악화 일로고요. 중국 펀드의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11.8%로 전체 해외 주식형 펀드 중 꼴찌입니다. 미국 펀드가 지금 33.6%, 전쟁 중인 러시아도 13.1%인데 홍콩 지수가 올 들어서 8.9% 떨어지고 있네요.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26.4고요. 2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37.8%로 장기 투자자는 더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펀드는 미국 펀드와 함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필수 상품으로 꼽히는데 설정의 규모는 9조 5,300억으로 미국 펀드 10조 5,800억 다음으로 크네요. 중국 경제의 높은 성장률을 믿고 퇴직연금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을 넣은 투자자도 많은데 홍콩 H지수와 연계된 주가 연계 증거 ELS 여기 나오네요. ELS에 돈을 넣은 투자자도 좌불안석이다. 앞으로 6개월 내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 H지수 ELS 규모만 약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네, 이게 낙인이 돼서 아마 낙인 되든지 아니면 낙인이 안 되더라도 보통 6개월씩 5번, 6번 해서 3년 5번 해서 3년 안에 안 되면 그냥 청산이잖아요. 네, 청산인데 예, 홍콩 H지수는 21년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상품의 상당수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고 비구이 위안, 컨트리가든 등 중국 1, 3위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모두 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등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펀드 수익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고 JP모건은 당초 6.4%였던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4.8%로 대폭 낮췄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신흥국 전략파트장은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서둘러 투자 판단을 내리기보다 9에서 10월까지 관망하는 편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내에 설정된 중국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안 그래도 이 차이나 솔렉티브 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는데 2020년 12월에 상장을 했었네요. 그때 상장한 후 중국 전기차 시장에 급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를 대거 끌어들이며 단숨에 코덱스 200 다음으로 큰 ETF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순자산 규모 4조 원을 넘어서며 국민 재테크 상품이란 칭호를 듣기도 했고요. 하지만 코덱스 200 다음으로 큰 ETF가 됐었네요. 4조 원이 넘게 들어갔었고 하지만 CATL, BID, 간풍 리튬 등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며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 차이나 솔렉티브 ETF는 23일 2% 하락한 9,235원에 마감하면서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44%, 순자산 규모는 2조 4,64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한계사업 손대는 LG화학 청주 오창 필름 공장을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ETF 운용사도 그 차이나 솔렉티브 이런 거는 2020년 그때 당시에 이런 펀드 만든 것 자체는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2배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2배짜리. 그런 부분은 조금 상품 개발을 할 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투기적인 상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2배짜리는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딱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지 2배짜리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완전히 이제 트레이딩으로서 트레이딩의 고수들이나 들어가서 먹고 나오지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다 손해보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거 보면 수익이 안 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또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또 너무 투기적인 미국 시장 가서 3배짜리 이런 거를 또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안 만들 수는 없고 참 그게 딜레마네요. 근데 그런 상품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한계사업 손대는 LG화학 청주 오창 필름 공장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G화학이 기업들 사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비핵심 자산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다. 업황 침체를 계기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성장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보관인데 LG화학은 정보기술 IT용 필름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했네요. 디스플레이용 필름을 생산하는 충북 청주 공장과 오창 공장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매각 설명회를 21일 날 열었고요. 회사는 인수 희망 기업과 접촉해서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LG화학은 또 핵심 시설인 석유화학의 핵심 시설인 전남 여수의 NCC 있잖아요. 나프타 분해 시설 NCC 2공장 매각에 나선 데 이어서 저수익 사업을 꾸준히 정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5월에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 내 스틸렌 모노머 공장 철거를 완료했고요.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증설로 공급 과잉 상태로 내몰리며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요게 핵심이죠.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증설로. 사업 재편은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중국 화학기업과의 합작 공장인 롯데 삼강케미칼 지분을 최근 전량 매각하고 스페셜티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SKC는 지난해 필름 사업부를 판 금액으로 반도체, 배터리 소재 등 미래사업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GS칼텍스도 올해 초 중국 텐진에 윤활유 공장 지분을 모두 정리했네요. 현대차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면서 작년부터 가동을 중단한 충칭 공장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충칭 공장에 자동차 소재 부품을 공급해온 현대제철과 현대캐피코 등 계열사도 잇따라 현재 공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할 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죠. 네. 그리고 현대차 중국 충칭 공장도 매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2012-13년도에 현대차 주가에 쌍봉 오른쪽 어깨가 나왔을 때 그때 중국 사공장, 북경 사공장을 설립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중국 사공장 설립이 되면 또 매출이랑 이런 게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했다가 그 이후에 뭐 폭망했죠.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내 5개 공장 중에서 2곳만 남겨 고급 브랜드 SUV 생산 집중. 현대차가 1년 넘게 가동을 중단한 중국 충칭 공장을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고요. 21년 베이징 1공장을 판 이후 2번째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에 남은 공장 3곳 중 창저우 공장도 연내 가동을 멈추고 매각을 준비하고 있네요. 21년도에 베이징 1공장을 팔았었군요. 판매가 저조한 중국에서 과잉된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사업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중국 공장 현황이 딱 나오네요.
베이징 1공장, 2공장, 3공장 이렇게 돼 있고 생산 능력이 1공장은 30만 대, 2공장도 30만 대, 3공장이 45만 대. 그때 이 3공장까지 하고 4공장에 대한 발표가 나온다 만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 쌍봉을 만들었었는데, 네, 1공장이 21년도에 매각이 됐었네요. 지금 베이징 2공장, 3공장은 가동 중이네요. 그리고 창저우가 4공장 30만 대, 충칭의 5공장이 30만 대. 근데 지금 창저우 4공장이 가동 중단 가능성이 있고요. 충칭 5공장은 22년에 가동 중단 해버렸네요. 작년에는 뭐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또 더더욱이나 그죠? 상태가 안 좋았었으니까 작년에 락다운을 하고 가동 중단을 하고 1년 반 만에 지금 충칭 공장을 매물로 내놨네요. 앞서 현대차는 중국 시장 부진이 길어지자 소형차를 주로 생산하던 충칭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을 했었고요. 충칭 공장은 현대차가 2017년에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세운 중국 내 5번째 공장인데, 이 사드 보복이 딱 있었던 게 2017년 3월부터 단체 관광도 금지하고 했었는데 시기가 너무 안 좋았네요. 연 30만 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베이징에 공장 3곳을 두고 있던 현대차는 중국에서 제2 성공 신화를 쓰겠다면서 16년, 17년 짱저우와 충칭에 각각 4공장, 5공장을 준공했었네요. 연간 승용차 생산 능력은 165만 대까지 늘어났는데 2016년 중국 판매량이 113만 대에 이르자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사드 보복 사태를 계기로 현대차의 중국 몽에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고 고급화하는 중국 소비자의 취향을 제때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올 상반기 현대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2%에 그쳤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2019년 중국 첫 공장인 베이징 1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21년 현지 기업에 팔았고요. 충칭 공장을 매각하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 현대차를 따라 충칭에 동반 진출한 국내 협력사들도 줄줄이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대제처럼 베이징 법인에 이어서 충칭 법인 매각에 나섰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 현대 캐피코와 HL 만두도 최근 충칭 법인 지분을 모두 팔았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창저우 4공장도 가동을 중단하고 매각에 나설 계획인데, 업계에서는 창저우 4공장의 가동률을 30% 안팎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베이징 공장 2곳도 효율화 작업을 거쳐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와 SUV 생산에 집중할 방침이고요. 설비 일부는 수출용 생산 거점으로 활용을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 운영 합리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13만 대 2016년도에 113만 대였었네요. 1.2%. 이 중국 시장이 워낙 뭐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니까요. 2천만 대에서 한 2,500만 대 사이. 2천만 대에서 1%. 2천만 대, 200만 대, 20만 대? 네. 16년도에 113만 대 하다가 지금은 한 20만 대에서 30만 대 이렇게 팔리나 봅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요. 화웨이가 중국 전역의 비밀 공장, 미 수출 규제 우회 노린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 현대차 공장에 따라 들어갔던 협력 업체들 망한 회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망할 뻔한 회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큰 부품 회사들이 차 정상세 때 막 10배 이상 올랐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작년 초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2차 팬데믹 있었던 재작년에 보면 PBR 0.1까지 빠지면서 계속 적자가 나면서 이제 부도가 날 거다. 뭐 이런 우려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살아나면서 부품 회사들이 다시 많이 올랐는데 워낙 많은 협력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중국 따라갔던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참 어려웠던 기업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화웨이 어제도요. 중국 관련된 휴대폰 여러 가지 일에 체크하다 보니까 화웨이의 내년 예상 휴대폰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수출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중국 대형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중국 전역에서 비밀 반도체 제조 설비를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이름의 반도체 시설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등 그림자 제조업체를 통해서 미국 제재를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 블룸버그는 23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를 인용해서 화웨이가 기존 반도체 공장 2곳 이상을 인수했고 새로운 공장 3개 이상을 짓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SIA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해 반도체 생산에 뛰어들었으며 중국 정부와 선전시로부터 약 300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화웨이는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그게 2019년 5월이었네요. 그때 화웨이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그렇죠. 한창이었죠. 한창. 2018년 7월 5일인가에 그때 첫 관세 폭탄을 빵 하고 나서 2차, 3차 하면서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2019년 한 8월까지 몰아붙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 나왔던 것도 2019년 8월이었는데 그때 5월 달에 화웨이를 또 블랙리스트에 올렸었었네요. 5G용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게 된 데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됐고요. 화웨이는 그러면 안드로이드 OS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되면 화웨이 핸드폰은 어떻게 이게 구동이 되죠? 화웨이는 2020년 2분기 5,58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서 세계 출하량 1위에 올랐으나 미국의 제재로 잠깐만요. 2분기 한 분기군요. 한 분기에 5,580만 대 했으니까 곱하기 4 하면 한 2억 2천만 대 된다 그죠?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도 요즘 좀 줄었지만 한 3억 대까지 팔았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1등이고 2등이 화웨이, 3등이 애플 뭐 이런 식이었다가 지금은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뭐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같은 해 4분기 출하량은 세계 6위인 3,300만 대로 급감을 했고요. 현재는 중국 내에서 5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오포, 비보 그리고 샤오미 뭐 이렇게 쭉 있죠. 하지만 다른 반도체 기업을 건설해서 우회로를 만들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반도체 장비 및 기타 재료 등을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 통제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업데이트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산업안보국은 아니네 SIS 미국 인텔,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세계 반도체 업체 대부분을 대표해 로비하는 그룹으로 알려졌는데 SIA는 다른 얘기네요.
이 SIA가 블룸버그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것도 회원사에 경고하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화웨이 같은 블랙리스트 기업과 숨겨진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협업할 때 조심하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저도 화웨이에다가 수출 못하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B 업체한테 팔고 그 B 업체가 다시 화웨이한테 팔고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도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은 현재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SIA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23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AI 등 세계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현대엘리 겨냥한 KCGI 쉰들러와 연대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KCGI 안 그래도 요즘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가 그죠?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었네요. 보니까 네 기사를 찾았습니다. KCGI 자산운용 옛 메리츠 자산운용 이 존니 대표님 나가시면서 메리츠 자산운용이 매각이 됐는데 KCGI에 매각이 돼서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KCGI 자산운용이 돼 있네요. 이 회사가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인 현증은 회장 퇴진을 내걸고 주주 행동에 들어갔네요. 지배구조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면서 2대 주주인 쉰들러와도 세계 제1 엘리베이터 업체인가요? 제1 엘리베이터 업체는 저기잖아요. 오스템이 아니고 뭐죠? 아유 생각이 안 납니다. 자꾸만 엉뚱한 이름만 오스람, 오스템 다 다른 이름만 생각이 나네. 예, 아무튼 이 쉰들러와도 손잡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KCGI 운용은 23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 네, 제가 방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티스, 오티스였습니다. 그죠? 네. KCGI 운용은 23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 공개 주주 서한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주주 제안에 들어갔는데, KCGI 운용은 장내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 안팎을 매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2%밖에 안 샀네요.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등 일부 기관 투자가도 장내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해서 KCGI 운용의 주주 제안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구조, 요 사진이 나오죠. 현대홀딩스 컴퍼니 외 특수관계인 현정은 회장 5.74% 포함해서 27.77%이고요. 쉰들러 홀딩스가 13.94로 한 14% 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오르비스 인베스먼트가 6.9, 국민연금이 5.4, 여기에 KCGI 자산운용이 지금 2% 들어왔고 소액주주가 44%나 되네요. KCGI 운용은 주주서한에서 현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네요. 이외에 독립적인 감사 선임, 사회이사를 위원장으로 둔 보상위원회 설립, 구체적인 수익성 개선 방안 발표 등을 요청을 했고요. 본인 기책 사유로 배상금을 물어낸 현 회장이 지급 대상인 회사 경영진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심각한 이해관계 상충 여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이 재점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K시자의 운용 고위 관계자는 대주주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2대 주주인 쉰들러와 소통해서 연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고요.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 개인 회사인 현대홀딩스 컴퍼니 등 특수관계인이 27.8%를 들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예전에 현대상선의 또 경영권 분쟁에 현대엘리베이터가 그 백기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때 약간 파생상품 계약 형식으로 그 백기사들이 현대상선에 투자해서 물린 거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전해 주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익이 영업이익은 잘 나는데 밑단에서 당기순이익이 박살나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 교체되는 게 맞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AI 옥석가린 드러켄밀러 엔비디아 더 담고 구글을 다 뺐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 재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드러켄밀러가 어떤 투자 스타일인지 이분이 워런 버핏이 한 26%,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 연평균 29% 이렇게 수익 냈었잖아요. 이분이 현존하는 매니저 운용하는 투자자이신데 이분이 연평균 한 30%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 30.4%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 요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분기 포트폴리오에 드러켄밀러의 투자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그는 월가에서 대표적인 집중 투자 옹호자로 알려져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잘게 나눠 분산 투자하는 대신 주요 업종 2-3개를 골라 자산의 70-80%를 집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매도하는 편이다. 그는 이 같은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 30.4%를 기록했다. 그래서 드러켄밀러가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았어요. 했다가 생각과 다른 그런 어떤 죄송합니다. 생각과 다른 식으로 이제 시장이 급변하면 이 한쪽으로 집중했던 포트폴리오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뭐 곰이든 황소든 돈을 벌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돼지는 돈을 못 번다. 도살당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성장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돼지가 되란다.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어떤 시장의 성장 테마나 이런 걸 과감하게 쫓아가고 과감하게 이제 압축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드러켄밀러처럼 정말로 트레이딩의 고수가 돼야 됩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매도하는 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집중 투자에다가 크게 터졌을 때 엄청나게 그 손절하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손절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10개 중에 7개, 8개, 뭐 6개, 7개 맞을지 아니면 뭐 3-4개만 맞아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크게 벌고 틀렸을 때는 6번, 7번 틀리더라도 과감한 손절 매매를 해서 손실을 줄이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런 30.4%의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런 매매의 스킬이 되지 못한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의 90%는 전부 다 투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트레이딩을 할 실력이 안 되는데 나는 투자를 하러 들어왔다가 저기서는 막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되게 버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이제 쫓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저는 선수 스마트한 돼지가 아니라
도살당하는 대지가 됩니다. 도살당하는. 그래서 내 실력이 정말로 트레이딩의 스킬에 나는 어느 정도 정말로 이제는 실력자가 됐다. 예, 그랬을 때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넘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